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추석 연휴 동안에도 수시 원서 접수하시느라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던 원서 접수의 마감일이 21일인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틀 후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수시 원서 접수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수능이 이제 59일 남았습니다. 10월 1일 건국대 논술 전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학별 고사도 치러지게 되는데요.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이번 주는 수시 대비 전략을 총정리하는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2016학년도 대입에서 합격에 영광을 하는 2명의 대학생들과 함께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16학번 새내기가 전하는 수시 합격 특급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시 합격 노하우를 전해줄 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합격해서 16학번이 됐죠. 임준영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임준영입니다. 오늘 수험생 여러분들께 수시 합격의 노하우를 속속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는 숙명여대 중어중문학과를 숙명미래인대 전형으로 합격한 16학번 유하림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16학번 새내기가 된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유하림입니다. 오늘 수시를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학생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 선생님 한 분도 계신데요. 인천 하늘고 정주원 선생님, 이 시간 함께 하게 되신 소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4년 동안 상담받고 대학까지 상담하면서 좀 학생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 하고 또 조언들도 해줬는데 저희 기상대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서 대학을 간 두 학생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쁜데요. 오늘 그 학생들 노하우 좀 잘 들어보시고 이제 이틀 남은 수시 접수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한 방송 수시 상담은 마감됐고요. 이후로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두 학생들 16학번 새내기로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도 7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우선 임준영 학생, 대학 생활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기대했던 것처럼 즐거운가요? 네, 기대가 컸던 대학 생활인 만큼 네. 하루하루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관심 있는 특히나 정치 분야에 대해서 친구들과 토론도 하고 관련 분야의 서적도 읽으면서 식견을 넓히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을 맞아서 후배들에게 다양한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또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토론도 하고 또 노하우도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 같은데 유아림 학생은 대학 생활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네, 저는 일단 발표 수업들을 챙겨 듣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활동들이었는데 대학교 때는 제가 원하는 수업 방식을 하는 걸 직접 골라가지고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중어중문 학생부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 교내 리더십 그룹인 숙명통역봉사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부 내에서 학생부라는 걸 맡아서 굉장히 책임감 있는 학부 생활을 하고 있고 통역봉사라는 특성상 굉장히 국제적인 행사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 덕에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두 학생 다 즐겁게 생활하고 네네.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꿈꿨던 일이겠어요. 그러니까요. 힘들게 대입을 준비한 학생들이 나중에 합격했어요라고 하면서 합격 소식을 전해오면 또 그만큼 반가운 일도 없겠죠. 정전 선생님, 수시에 합격한 제자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신지요?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고3 현역 때 이제 학생부 종합을 쓰다가 보통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업적 역량이나 아니면 뭐 비교과에서의 다른 부분에서의 분명히
합격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재수를 하면서 이제 같은 대학을 또 지원하는 학생들이 붙는 경우 상당히 드뭅니다. 근데 제가 하늘고 맨 처음에 와서 1기 학생을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서울대를 지원했다가 1차에 붙고 2차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하고선 다시 이제 서울대 같은 과를 지원을 하는데 네. 저도 이제 긴가민가 해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이 학생이 실제로 이제 다시 지원을 한 다음에 네. 보통은 이제 5시 발표면 한 3, 4시에 발표하는데 5시 되도록 이제 합격 그 여부가 안 떠서 어떡해요. 이제 퇴근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학생이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했다고 해서 그 학생이 지금 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억나는 학생 중에 네. 한 명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전화겠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학생들 작년에 상담받고 대학까지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요. 임준영 학생 작년에 상담 신청을 하면서 당시에도 희망대학이 경희대였어요. 대입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부분은 무엇이었고 또 상담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나요? 우선 대입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대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불안하다는 점이 가장 고민이었는데요. 네. 특히나 저는 또 농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제가 가진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께서 직접 제 학생부를 분석해 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임준영 학생은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확실했던 것이 확실해지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라고 했는데 네. 저희가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이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아림 학생은 상담을 받고 또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됐었나요? 네, 저는 일단 이때 상담을 중어중문이 아닌 사학과로 먼저 받았었는데요. 저는 3학년 올라가기 전에 받았었던 첫 번째 상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웬만한 대학 정도는 다 붙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던 저에게 정신 차리라는 일침을 남겨주셨었고 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희망적이고 힘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서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중어중문을 나중에 이제 병행해가지고 준비를 했을 때 그때 상담을 해주셨을 때 제 생활기록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강점이다, 장점이다 하고 짚어주셨던 것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되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상담을 잘 해주셨겠지만 네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겠죠. 네네. 우선 임준영 학생의 수시 6회 지원 포트폴리오와 결과를 알아볼까요? 임준영 학생의 수시 6회 지원 포트폴리오를 보면 성균관대와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 동국대 5개 대학의 정치외교학과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했고요. 충북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했는데요. 이 중에서 경희대와 동국대, 충북대 합격을 했고 종착지는 경희대로 선택했습니다. 예. 자, 임준영 학생의 수시 6회 지원 전략 포트폴리오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합격을 3군데나 합격을 했거든요. 네. 수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우선 저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모의고사 성적들을 쭉 나열해 보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적이 안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수능을 가장 못 봤을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수시는 그보다는 조금 더 상향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은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조금 더 변수가 적고 안정적인 교과 전형으로 선택을 해서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5장은 이제 서울권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냥 일반 전형보다는 농어촌 전형이나 아니면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이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무리해서 상향 지원만 하기보다는 좀 네네. 전략적으로 잘 계획을 세운 것 네네. 같은데요. 정주원 선생님은 우리 임준영 학생의 수시 지원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지금 임준영 학생이 지금 수시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는데 가장 이상적인 지원 전략입니다. 일단은 자기 모의고사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보다 약간 높은 대학을 시작으로 해서 위에까지는 어떻게 거는지 중요한데 아까 지원한 전력이 성균관대부터 충북대입니다. 보통 일반 학생들은 이렇게 지원 안 하고 자기 점수보다 그냥 이상적인 얘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들을 많이 네.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이제 대학을 평가하는 순위를 따진다 보면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그다음에 건국대, 동국대, 충북대 순인데요. 우리 학생도 보면은 경희대 이하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이제 예비나 합격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성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성적에서의 상 둘, 그다음에 중 둘, 하 둘 정도 이제 지원 전략을 세워서 합격 가능성을 일단 높였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에서도 좀 그냥 무조건 학생부 종합이 아니라 지금 농어촌을 잘 살린 지역 리더, 그다음에 지역 인재, 고른 기회 전형으로 이렇게 전형을 좀 다양화시켜가지고 대학에서 전형별로 보는 관점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합격률을 높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 중심적인 평가를 많이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신의 비중도 어느 정도 많이 보는 대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준영 학생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외교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활동이 있어서 아마 합격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하림 학생의 수시 6회 지원 포트폴리오를 살펴볼까요? 유아림 학생의 수시 6회 지원 포트폴리오를 보면 서울여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했고요. 지원한 대학 가운데 상명대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숙명여대는 합격을 했고 인하대와 서울여대, 단국대는 불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숙명여대로 했습니다. 자, 유아림 학생의 수시 6회 지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았는데요. 유아림 학생 역시 3개의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유아림 학생은 그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웠나요? 네, 일단 저의 수시 지원 전략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제 수준을 파악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뒀고 그 결과로 저는 일단 수능은 내 길이 아니구나,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들은 좀 성적을 그래도 낮아도 많이 뽑아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면접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향으로 올려서 넣어보았고 그래도 하나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교과로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많은 걸 바쳐서 준비를 했더니 저는 딱 면접을 본 3개의 대학교만 딱 붙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냉철한 자기평가가 어떻게 보면 합격의 비법이 아니었나 네네. 싶은데요. 정전 선생님, 유아림 학생의 수시 지원 전략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은 얘기를 딱 들어보면 상당히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유아림 학생처럼 실제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올인을 하려면 비교과나 본인의 이제 전공 지향성이 상당히 뛰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건 본인의 평가가 아니라 입시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네. 객관적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너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이제 객관적 평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에 5개, 그다음에 교과 전형 1개로 무조건 이제 학생부 종합에 올인하지 않고선 좀 다양한 전형에 지원한 것들이 일단 중요하고요. 또 과 자체도 사학과만 쓴 게 아니라 이제 중어 중문학과로 해서 자신의 강점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또 대비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좀 안정적인 지원을 한 것이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여학생들이 이상하게도 이제 여대를 잘 수시에 지원하지 않는데 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또 여대를 지원했기 때문에 남녀공학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합격할 수 있는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두 학생의 수시 지원 전략을 들어봤는데 두 학생의 지금 상황이 조금씩은 달랐던 것 같은데 네. 그 상황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그 지원 전략을 세웠다라는 부분이 그 간단한 조언을 통해서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두 학생은 지금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지금 웃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좀 긴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편안하게 웃고 앉아 있지만 네. 작년에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될 이 시점에는 고민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자, 유아람 학생한테 좀 질문 드리겠는데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날 때까지 이제 학생이 이런 점은 좀 꼼꼼하게 체크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가장 철저하게 했던 것은 역시 자기소개서였습니다.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를 할 수가 없지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끝까지 붙들고 확인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표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시작하자마자 모든 대학교에 원서를 접수한 것이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되는 그 순서대로 면접 순서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들께서 가장 또렷하시고 맑으실 그 앞 순서의 면접을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딱 열리자마자 바로 넣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면접을 봤었던 3개의 대학교 모두 앞 순서의 면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수시 원서 접수도 면접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 면접 순서까지 고려하는 치밀한 네, 네. 야, 다 합격의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 이 시기에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마무리한 학생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직도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정주원 선생님, 네. 수시 원서 접수 마무리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시 마감 일자와 시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흔하지 않은데요. 날짜를 잘못 알아서 이제 접수를 하지 않거나 또 접수만 해놓고 결제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소개서를 또 입력하지 않는 경우나 또 이제 추천서 입력 날짜가 이제 자기소개서 날짜 다른데 그냥 추천인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선 체크를 하지 못해서 지원서 한 장을 날리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끝까지 난 경쟁률을 볼 거야 하고서 경쟁률을 하다가 컴퓨터가 다운돼서 이제 지원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눈치 작전을 좀 하시려면 집이나 학교보다는 좀 PC방 좀 좋은 데 가서 지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또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여러 학교, 6개 학교에 이제 지원을 하죠. 그런데 A 학교에다가 지원하면서 B 학교에 자기소개서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의가 없어 보이고요. 얘는 왜 지원했지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과를 지원합니다. 이제 뭐 한 과, 두 과 지원하면 상관없는데 막상 이제 또 반대로 다른 과를 지원해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께서 주의사항을 좀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원서 접수할 때 좀 일찍 넣어라, 마감에 임박해서 넣지 마라라고 자꾸 조언을 해도 이제 학생들은 끝까지 이제 경쟁률을 보면서 이제 넣으려고 좀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시 지원하면서 경쟁률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경쟁률 추이에 따라서 이제 막판에 어떤 막바지 지원 전략 조언을 좀 해주시죠, 선생님께서. 예, 일단 사실 이제 학생부 종합을 쓰면 자기소개서를 쓰기 때문에 과를 바꾸는 건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을 6개를 보통 정리를 해서 지원하는데 6개를 딱 정하지 마시고요. 비슷한 대학의 수준이나 아니면 좀 스펙트럼을 넓혀서 한 8개 정도 하는데 일단은 2년간의 경쟁률하고 모집 인원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맨 마지막 날에 최종 경쟁률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시간은 아닌데 이제 맨 마지막에 발표하는 시간을 줘봤는데 2년간 경쟁률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대학을 바꾼다든가 하셔야 될 것 같고 경쟁률이 이제 비슷한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모집 인원이 좀 많은 쪽으로 지원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변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수시 지원을 할 때 모두 6번을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각 대학마다 복수 지원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지원할 때 제한 규정을 어기면 수시 지원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남은 기간 수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 가운데 복수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과 또 복수 지원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그 복수 지원 시에 이제 복수가 가능한 대학하고 그다음에 복수가 가능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각 전형의 1, 2가 있는데요. 그 전형별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1, 2에 대한 복수 지원은 가능하지만 같은 전형 안에서 1 안에서 또는 2 안에서의 전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안암, 세종 모두 이제 동시에 가능한데 체육인재 같은 경우에는 동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은 가능하지만 전형일자 같은 경우에는 복수 지원이 금지되어 있고요.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논술전형은 가능하지만 다른 대학은 실기전형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 대학은 실기전형이 복수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서울대는 이제 서로 간의 복수 지원, 그러니까 단수 지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형 간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형일이 같아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전형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 6개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이 대학은 되니까 저 대학은 되겠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꼭 모집 요강 보시고선 복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시 지원 이후에 또 어떻게 수시 합격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지 오늘 선배들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좀 더 구체적인 수시 준비 노하우는 잠시 후에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16학번 새내기가 전하는 수시 합격 특급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할지 딱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테고 그 인재상에 맞춰서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킨다면 (2016학년도) 대입에서 합격의 영광을 얻은 두 명의 학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수시 합격의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정주원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남은 기간 수능과 대학별 고사 준비를 효율적으로 병행해 나가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뭐 지금 대학별 고사를 준비했다라고 하면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갑자기 9월 시험을 망치고 나서 나는 이쪽에 올인하겠다 하고서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정시를 버리고선 논술고사라든가 적성고사,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결과입니다. 이런 이제 불안 심리를 유행해서 사교육에서 보통 이제 논술이나 적성고사를 봐서 올인해가지고 합격한 사례들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이제 논술 합격률이 수능에서 1등급에서 한 1.5등급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 합격률이 인문이 한 15.2, 자연은 12%로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인데 9월 수능을 마치고서 논술로 바꾸는 학생들 중에 수능 등급이 3.5등급에서 한 5등급 되는 학생은 인문은 4%, 그 다음에 자연은 5.6%로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적성고사 또한 수능하고 비슷하게 연계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적성고사에 올인하기보다는 해당 대학의 시험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해당 대학의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빠르게 풀이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수능 버리시고 기출문제만 푸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정시를 기반으로 수시를 지원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시만을 올인해가지고 내가 정시를 버리고선 수시만을 올인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전쟁 나가는 사람이 총을 버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상대 16학번 수시 합격생이 전하는 수시 준비 노하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윤사연 선생님, 네. 먼저 임준현 학생의 합격 비결 소개해 주실까요? 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합격한 임준영 학생의 수시 합격 특급 전략, 수시 준비 노하우입니다. 자, 수시 준비 노하우. 첫 번째, 진로에 대한 확고한 생각과 매일의 다짐. 두 번째, 3년간 작성한 다이어리 수첩. 세 번째, 생각하면 실천으로 옮기는 추진력입니다. 네. 임중영 학생의 수시 준비 노하우를 살펴봤는데요. 진로에 대한 확고한 생각과 매일의 다짐을 첫 번째로 꼽아주셨는데 어떻게 노력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대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부분이 가장 진정성이었습니다. 네. 어느 누가 나를 보더라도 이 학생은 정치외교학과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가 먼저 저의 진로와 그런 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워서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상상을 해보고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암시를 매일 한 거네요. 네네. 3년간 작성한 다이어리 수첩, 또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 졸업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조그만한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이제 메모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또는 신기하게 쳐다보는 시선들도 많았고, 또 습관이 되지 않아서 좀 빼먹는 날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사소한 일까지 적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또 후배들을 보면 자기소개서를 처음 작성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내가 과연 1년 전, 2년 전에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몰라서 작성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전, 2년 전에 생생하게 기록한 그 기록들이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가 조금 더 수월했고요. 그리고 또 대학 입시를 떠나서 또 요즘에 와서도 그 수첩을 이제 한 번씩 들여다보면 또 새롭게 느끼는 것들도 많고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임준영 학생이 굉장히 굉장히 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자, 이제 임준영 학생의 수시 준비 노하우를 좀 들어봤는데 정주원 선생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나요? 네, 아까 1, 2학년 학생들 지금 방송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활동에 대한 내역들을 좀 자세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생활기록부를 좀 기록을 해보려면 학년 말에 이제 막 몰아서 쓰려고 하면은 빠진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열거식으로 전개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부실하고 학년이 넘어가면 자기가 추가할 내용을 잘 추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학생부 종합을 쓸 때 자기소개서를 쓰면 한번 이제 지금 쓰는 고3 학생들 보면 자기 활동 내용을 쭉 한번 쳐보시면요. 뭐 예를 들어 1000자가 된다라고 할 때 뭐 1500자, 2000자 되는 학생들은 분명히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제 추천서 쓸 때 오늘 추천서 쓰다가 왔는데 2시간 동안 한 자도 못 쓴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억에 대한 것들을 활동을 그냥 그때그때 생각하려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꼼꼼하게 하는데 대학에서 보는 전공지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공지향성이 이 학생이 얼마나 꾸준하게 3년 동안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했을 때 보통 학생들은 이제 3가지 유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공 심화입니다. 그래서 뭐 연구를 했다든가 보고서를 썼다든가 책을 읽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전공 활동입니다. 내가 어떠한 활동들을 했고 그 활동들이 계속 수평적으로 이어지지만 계속 꾸준하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 기록에 대한 것들이 기록을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 부분을 좀 더 해야겠지 하는데 적지 않은 학생들은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열거를 합니다. 나는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그러면 과연 이제 그런 평가자가 평가를 했을 때 1번, 2번, 3번의 학생을 했을 때 3번의 학생은 저 같으면 뽑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쓰면서 그 하루하루 반성 아니면 단기적으로 뭐 분기별로 반성을 해서 자꾸만 자기의 전공 지향성을 조금 더 수정해 나가는 이런 좋은 습관이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아림 학생도 수시 준비 노하우 정리해 주셨죠? 윤상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 숙명여대 중어중문학과를 숙명 미래 리더 전형으로 합격한 유아림 학생의 수시 준비 노하우입니다. 자, 수시 준비 노하우 첫 번째, 치열한 면접 준비. 두 번째, 1, 2학년 성적 보완한 3학년 내신 성적. 세 번째, 이야기책 같은 자기소개서입니다. 네, 유아림 학생의 수시 노하우도 알아봤는데요. 그중에서 이야기책 같은 자기소개서를 합격 노하우로 꼽은 부분이 눈에 띄네요. 어떤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그 수많은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으시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지루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쓴 자기소개서도 얼마나 쉽게 묻힐까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놓았던 것은 바로 이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술술 읽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계속 말로 해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것도 있었고 계속 읽어봤을 때 좀 막히는 거 없이 어느 하나 걸리는 거 없이 재미있게 술술 읽히느냐라는 것에 되게 중점을 맞춰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만의 독특한 경험을 녹여내는지 첫 줄이 얼마나 눈에 띄는지 그리고 이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지만 다른 학생들과 다른 나만의 차별적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선생님들을 엄청나게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매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이거 첨삭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고 결국 마지막에 선생님이 딱 읽으시고 재미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 2학기가 다 돼서야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훨씬 더 배로 집중해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고생 많으셨겠어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근데 재미있는 자기소개서라면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유아림 학생의 수시 준비 노하우를 들어봤는데요. 정주원 선생님께서는 이 노하우 중에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나요? 네, 크게 뭐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에 나와서 늘 얘기하는데 자기소개서 혼자서 끙끙 대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경험 많은 선생님들한테 뭐 깨지는 맨 처음에 엄청 깨지겠죠. 혼나고 뭐 이게 자기소개서냐 발로 써도 뭐 이 정도 쓴다. 그런데 이제 계속 깨지다 보면 예쁜 자기소개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꾸준히 자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렇게 좀 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경험 많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쳐라 그러면
고쳐오는데요. 이제 또 답답한 거는 정말 이렇게 고쳐와라 했더니 정말 이렇게만 고쳐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 고민을 정말 거기다 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선생님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끊임없이 답을 하는 것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 학생 유아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전형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교과가 좀 낮으니까 면접으로 하면 붙겠지 하는데 일단은 1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성적이 좀 부족하면 3학년 때 좀 내신을 올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학생부 종합이라고 해도 학업적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333을 맞는 학생하고 431을 맞는 학생을 평가할 때 점점 성장하는 431을 맞는 학생이 평균 3등급이지만 대학에서 평가할 때 항상 우수하기 때문에 내신 관리도 중요합니다. 네. 자, 두 학생의 수시 준비 노하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봤는데요. 자, 임준영 학생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합격했는데요. 수시 준비는 어떻게 했고 또 특히 경희대 합격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했나요? 저는 수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부분은 대학이 원하는 인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남들과는 차별화된 지원 동기, 그다음에 좀 색다른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재상 중에 실용적 전문성을 갖춘 창조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제가 쓴 자기소개서 1번에 법과 정치 시간에 배운 국민신문고 제도랑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저는 배운 것을 실천하는 그런 인재입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경희대학교의 그런 학업 과정에 보면은 인문학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에 관심이 많고 또 인문학의 중요성을 좀 어필하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준현 학생은 희망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요. 유아림 학생은 수시 준비는 어떻게 했고 특히 숙명여대 합격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숙명여대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3년간 사학과밖에 적혀있지 않던 이런 생활 기록부의 내용을 중어중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로 채워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와 중국을 합쳐서 중국 역사라는 새로운 포인트를 잡고 제 두 전공을 한 번에 섞어볼 수 있는 중국 역사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20권 이상의 자율도서를 계속 읽기 시작하고 중국 공영 채널 막 들어가가지고 중국 뉴스를 보기도 하고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시사 뉴스를 면접 전날까지 더 따끈따끈한 내용이 없나 이런 걸 위주로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면접에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내용을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언제 누가 이 학교를 지었는지, 그래서 이 학교는 지금 몇 주년이 됐는지, 학교의 의미는 무엇이며 마크의 의미는 무엇이며 심지어는 학교 주변에 있는 중요한 장소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장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도를 찾아서 확인해 보기까지 했습니다. 예. 자, 두 학생의 지금 수시 준비 노하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뭐 대학 관계자는 아니지만 우리 두 학생을 뽑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싶어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차별화된 준비, 네. 그다음에 또 꼼꼼한 준비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근데 지금 저희 방송을 보는 이제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은 네.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만 대비하지 않고 다른 전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지훈 쌤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외에 또 논술 전형이라든가 적성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 남은 기간 동안 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떤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논술 전형을 갑자기 준비하는 경우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논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보면 감 정도 익히시는 게 중요한데 논술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가 높을수록 실질 경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통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고 나면 먼저 이제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응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저가 있는지는 딱 보고 최저가 있다. 그러면 최저가 내가 맞출 수 있는가 했을 때 시험을 어디를 볼 것인가를 볼 거고 3주 안에 모든 대학들이 수능 이후에 보기 때문에 응시 날짜가 겹치는 경우는 어떤 대학을 지원할지 아니면 오전 오후가 같은 날짜라도 같은 날짜도 오전 오후가 다른 경우에는 어느 대학을 먼저 보고 동선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가볍게 생각하세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자기처럼 다 대부분 논술을 준비하지 않은 관계로 스타트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해당 대학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유형 파악을 통해서 각 그 대학만의 논술 연습을 좀 필요하는 게 중요하고요. 적성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마다 특징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짧게 빠르게 푸는 연습들을 좀 하고요. 어려운 문제는 먼저 넘어가는 것들을 해서
그런 연습들을 중심으로 좀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망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최선의 방법, 플랜 B, 플랜 C를 세워놓고 모든 전형의 합격자 발표가 끝나는 날 때까지 방법을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학생들의 수시 합격 노하우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 이후 대입 준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두 학생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 어떤 점이 합격의 비결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전에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OX판을 나눠드렸는데요. 이제 질문에 대해서 OX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합격하려면 면접 준비가 매우 중요하죠. 면접 준비는 수시 원서 접수 이후부터 해도 늦지 않다. 하나, 둘, 셋. 네, 임준영 학생은 O, 유아린 학생은 X를 들었는데요. 두 학생이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먼저 임준영 학생, 면접 준비를 수시 원서 접수 이후부터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 이제 일상생활을 면접 준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뭐 생각해왔던 사회적 이슈들 이런 것들을 저만의 말로 좀 풀어내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면접 준비는 그 수시 원서 접수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단계 합격자 발표를 전후로 해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이제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수능 공부만 할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들뜨게 돼 있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불합격할 경우에 혹시나 1단계에 불합격할 경우에 그 실망감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서 그 부분을 좀 걱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면접, 특히나 인성 면접에 같은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들,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주로 질문들을 면접관님들께서 던지시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어느 정도 좀 작성이 되고 난 이후에 준비를 한다면 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 준비해도 늦지 않다는 임준영 학생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유아림 학생은 X를 들어주었는데요.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이전부터 면접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이 선택의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여러분들께서 면접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 만에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쉬운 영역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기 바래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면접을 여름방학 때 면접 동아리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간단한 마음으로 그냥 뭐 면접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었는데 첫 수업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면접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많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딱 완벽히 완성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인 면접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인성 질문 정도는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완벽한 답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때부터 면접 모드를 시작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물들, 어떤 현상들, 여러 지나가는 뉴스 기사들 하나하나까지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내 면접 때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를 2달 정도 계속 그렇게 고민을 해보신다면 실제 면접 때 어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금방 예상을 하고 대답을 준비를 해가지고 임기응변이라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학생 모두 이제 준비 시기는 좀 달랐지만 평소에 면접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 두는 게 네네. 좋겠다라는 의견을 동의를 했는데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을 위한 면접 준비는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다. OX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두 학생 모두 O를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유아림 학생에게 먼저 질문을 할게요. 면접 준비는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친구만큼 면접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 정말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면접은 혼자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제 입모양을 보고 표정이 자연스러운지 볼 수도 있고 녹음기를 틀어놓고 제가 어떤 표현을 자주 반복하는지 이런 건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혼자 하다 보면 골라내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처음에 친구들과 같이 하려고 했을 때 살짝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워낙 너무 친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하다가 웃음이 터지면 어떡하지, 좀 진지하지 못하게 오글거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정말 친구들이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라는 거는 저나 그 친구들이나 똑같았기 때문에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면접 연습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하는 면접 연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떨면서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면접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 친구들이 다 저랑 똑같은 과를 적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학과를 준비하던 친구가 일상적인 그 실제적인 판례를 들어서 인성 질문을 해주기도 했었고, 관광 문화를 준비하던 친구가 관광의 전체적인 흐름과 중국을 엮어가지고 저에게 질문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제가 만약에 혼자서 준비했다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독특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질문들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이 준비했던 과에 맞는 지식들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연습이 딱 끝났을 때는 정말 친구들의 과에 있는 여러 상식들 포함해서 광범위한 시사들과 상식들을 얕은 수준으로라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면접에서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준영 학생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물론 면접을 준비하면서 학교 선생님이나 또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당시 대입에, 그리고 대입 면접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학생들입니다. 그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의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면은 그 이슈에 대해서 각자 지원하는 과에 맞춰서 분야를 나누어서 서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 사태가 그때 조금 유행했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메르스 사태를 조사를 하면서 정치외교학과를 준비하는 저는 그 메르스 사태에 담겨져 있는 정치적 의미, 또 정치적인 파장,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했고, 행정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는 행정부, 국가의 어떤 대응이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했고, 또 보건복지 관련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은 그 메르스의 생물학적 어떤 구조, 유전자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서로 다른 부분을 공유하는 이런 식의 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선생님들께서 늘 강조하셨던 실전처럼 연습하기가 네네. 아닐까 싶어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면접 준비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내가 쓴 자기소개서이다. OX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두 학생 모두 O를 들어주었는데요. 준영 학생부터 이유를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잘 알아야 되겠다. 그 자기소개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언급한 책의 내용의 경우에는 한 번 더 책을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했고, 또 어떤 작성한 스토리의 경우에는 그 스토리를 까먹지 않도록 매일매일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니까 실제로 면접에서도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 학생회 활동 중에서도 부서별 책임제를 운영했다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관 분께서 그 부서별 책임제를 운영하면서 참 장점들이 많았다고 나열을 했었는데 부작용은 없었는지, 또 그 부작용, 갈등 관리는 또 친구들과 어떤 식으로 이루어 나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지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아림 학생도 O를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자기소개서는 3년간 제 학교 생활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이고 정말 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잘 숙지해 놓는 것이 면접에 유리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의 내용보다 생활기록부에 있었던 내용들을 훨씬 더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다른 면접 후기들도 찾아봤을 때 생활기록부에서도 더 많이 나왔다 하는 의견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소개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준비하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생활기록부에 있는 전반적인 학교 생활들을 잘 파악해 놓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이런 소소한 추억들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내고 상기시켜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준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수시 합격 노하우와 수능 대비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16학번 새내기가 전하는 수시 합격 특급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016학년도 대입 수시 학생들의 수시 합격 노하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대입 합격까지 수험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또 합격을 이끈 결정적인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도 아직 대학별 고사와 또 이제 수능까지 많은 관문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시 부담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임준영 학생은 어떤 마음가짐이 합격을 이끌어냈다고 보시나요? 저는 대학 합격의 결정적인 비결은 진정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도 결국은 입학사정관에게 자신을 뽑아달라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학과에 대한 엄청난 열정, 이과 아니면 안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또 입학사정관님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럴 때 가장 중요하게 또 좋게 쓰일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이과가 아니면 안 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스스로가 확신을 가질 때 면접에서도 또 자신감이 생기고 효과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임준영 학생은 진정성을 꼽아주셨는데 네네. 유아림 학생은 어떤 마음가짐이 대입 합격까지 많은 힘이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대학 합격의 결정적인 비결은 저는 바로 준비 완료였습니다. 네. 저는 시험 기간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시험 기간 아침에 먹었던 거는 다 이렇게 토해낼 정도로 굉장히 긴장을 심하게 하는데 그 연장선상이 바로 면접이었습니다. 면접 때도 똑같이 너무나 긴장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끊임없이 되새겼던 것은 나는 더 이상 더 준비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이상 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내 상태가 가장 최선의 상태, 그리고 최대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끊임없이 믿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장에 딱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마인드를 딱 바꾸는 게 저는 좋았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냐. 이제 면접장 문을 다 열고 들어갔고 교수님 얼굴도 이미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나갈 문은 없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봐가지고 저는 실제 면접에서는 정말 교수님들하고 웃으면서 재미있게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유아림 학생의 마음가짐은 준비 완료라고 했는데 아마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준비 완료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주호 선생님께서는 대학 합격의 결정적인 비결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학 합격의 가장 결정적인 비결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진정성, 준비 완료 이런 모든 것들이 학생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최악의 상황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교수님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선 크게 합격에 대한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시 원서 접수를 마치고 나면 아무래도 선택을 바꿀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내가 과연 제대로 선택을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임준영 학생은 이 시기에 슬럼프는 없었나요? 네, 막상 그 시기에 이제 수시 원서를 막상 딱 접수를 하고 나니까 아, 이러다가 정말 모든 대학에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재수를 해야 되나 이런 좀 불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저는 제가 직접 공들여 쓴 자기소개서를 자세히 한번 제3자의 시각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간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아,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생각들을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제 자신을 좀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를 응원하시는 부모님들, 또 가족들, 또 친구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약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슬럼프도 이제 금방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유아림 학생은 작년 이맘때 어떤 점이 힘들었고 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좀 말해주시죠. 네, 일단 당연히 시기적으로 이맘때가 되면은 역시나 이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슬럼프를 극복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놀 때는 놀고 쉴 땐 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때 놀고 쉬느라 못했던 그것들은 그 다음날 충분히 두세 배로
그 뒷정리를 하고 완전히 마무리를 시켜야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3이라서 이런 거는 못하고 고3이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참아야 돼 라는 이 시선들이 굉장히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선에서 조금 더 벗어나시고 좀 더 편안하게 이 시간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두 학생의 슬럼프 극복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이틀 앞으로 이제 수시 원서 접수 마감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학별로 이제 지원 자격에 따라 다르지만 그 재수생 이상의 졸업생들도 지원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졸업생들이 수시에 지원할 때 확인할 점과 주의할 점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이나 삼수생에 대한 지원 자격이 없는데요.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대학별로 이제 지원 자격이 좀 다르긴 한데 재수생 이상 들이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학년도 연세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3만 지원 가능하지만 한양대는 삼수생, 중앙대는 졸업연도에 지원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는 지원 자격에 대한 졸업연도 제한 여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수시 모집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파괴시키기 때문에 물론 재수생도 이제 지원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꼭 지원하기 전에 재수생이나 삼수생 같은 경우에는 모집 요강을 통해서 지원 자격의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시원 선생님, 또 201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일이 이틀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대학들도 체크해 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20일까지 이제 수시 원서가 가능한 대학입니다. 세종대, 한국체육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21일까지는 가톨릭대, 소강대, 이화여대, 덕성여대, 한국예대, 외대, 명지대, 숭실대, 그다음에 동국대, 숙명여대, 한양대니까요. 날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응원과 조언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준영 학생.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또 마감을 앞두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불안감도 들고 또 어떤 정보도 부족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할수록 소모되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뿐이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또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보다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함께 캠퍼스를 누비며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유아림 학생도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과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수험생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꼭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 굉장히 많이 찾아갔었습니다. 선생님들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면서 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계속 속에 담아두지 않고 그걸 밖으로 표출하고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꽁꽁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불안을 얘기하면서 그 많은 조언도 듣고 많은 응원도 듣고 그 격려로 힘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제 동생이 고3이어서 남일 같지가 않은데 지금 여기 전국에 계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고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자, 정지원 선생님, 그 학부모님들께서 이 시기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격려 또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고3 되면 이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 엄청 싸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학생은 쉬러 딱 와가지고 좀 집에서 쉬려고 하면 엄마 아버지 맨날 하는 공부해라라고 얘기하고 또 어머니 아버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애는 집에만 오면 잠만 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학생도 공부하다가 딱 잠깐 쉴 때 부모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맨날 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하면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안 가르쳐 주시고요. 실제로는 공부하라고 해도 학생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집에 와서 공부하지 않고 만화책 보고 있으면 이놈의 새끼 만화책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속이 터지더라도 너가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만화책 조금 봐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16학번 새내기가 전하는 수시 합격 특급 전략을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수시 막바지 지원을 앞두고 고민하는 학생들, 또 수시 이후의 준비 전략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임준영, 유하림 학생, 그리고 정주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대학별 고시 파이널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